6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 주택가에서 토막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호하는 이른바 캣맘, 캣디디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어제 이곳은 차마 보기 힘든 끔찍한 사진과 함께 절단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잘린 새끼 고양이 발이 우리 집 2층에 놓여 있었다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와이프가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부인으로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이른바 캣맘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교방동 자신의 집 입구에 둔 고양이 밥그릇 근처에서 잘린 새끼 고양이 앞다리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18분쯤 집 근처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새끼 고양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뒷다리 한 개를 찾아냈고 이웃 주택에서도 고양이 다리가 한 개 나왔으나 발견자가 쓰레기통에 버려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 당시 머리나 몸통은 없고 오로지 고양이로 추정되는 다리 2개만 현장에 놓여 있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이틀에 걸쳐 절단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는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데 캣맘들을 싫어하는 이웃 주민이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러 캣맘들이 사는 집 근처에 고양이 사체를 토막낸 채 전시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의 임신한 고양이 학대 의혹 사건, 3년째 오리무중인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등 전국적으로 동물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혐오 범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조금씩 증가 추세, 저희 이제 동물 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넓게 봤을 때,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요. 이제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세부 유형이 분류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법률방송이 보도한 서울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부터 이번 경남 창원시 고양이 토막 살해 사건까지 동물에 대한 끔찍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자두를 발로 밟고 바닥에 내리쳐 죽인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사건 가해자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한 탓일까요? 어디선가 계속 잔혹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체 누가 어떤 심리 상태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동물 학대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동물 혐오 범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모시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고양이 토막 살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 동물 혐오 범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좀 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를 살해하거나 또는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사체를 전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어떤 그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팽배해서 그것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렇게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람들의 좀 심리가 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동물 행동학에 의하면 영역 확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영역 확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적어도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 다른 개체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그 공격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들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영역 확보권에 고양이가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한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이고, 그 뒤에 사료와 물을 주는 소위 그 캣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 확보권을 침해하는 고양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뭐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적개심을 갖는 거죠. 이게 과거에 뭐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이런 연쇄 살인마들도 뭐 동물을 좀 죽였다거나 이런 전력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는데, 이게 잔혹함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미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이 사이코패스의 그 어렸을 때 3대 전조 현상이 있어요. 동물 학대, 그리고 이제 그 불을 지른다든지 야뇨증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고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좀 꽤 알려진 그런 그 사이코패스들이 동물 학대 또는 동물 살해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죠.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는 뭐 동물을 살해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살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최근에 마포구 길고양이가 연쇄 살해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특징이 사체를 이제 토막 내듯 이제 절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전시를 해서 보란 듯이 이제 유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이거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일단 고양이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토막을 내서 사람들에게 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이 고양이들을 뒤에서 길르거나 또는 뭐 물, 사료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그냥 살해해서 없애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한다는 것은 이미 살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것은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누구냐 하면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양이에 대해서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혐오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포감을 조성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도중에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좀 지역사회 갈등이 굉장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시고 좀 이런 거 풀어나갈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고양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등장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양이를 없애야 된다는 시각과 또는 고양이 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시각에서 한 군데에 우리가 매몰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또 동물을 살해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동물 학대죄 이런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되, 나머지 말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양이에 대한 뭐 중성화 작업이라든가 또는 이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이러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저 양쪽이 대립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고 범법 행위를 하면 그것을 처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좀 예방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좀 지역사회 갈등 좀 풀어나갈 수 있게 적절한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32년 동안 남으로 지내던 생모가 딸이 사망한 이후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나타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딸을 어렵게 키운 아버지가 이에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간단하게 사건 개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소방관이었던 딸이 순직을 하자 32년 만에 나타나서 유족급여 등의 수천만 원을 챙긴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양육비 7,700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네, 숨진 강 씨에게는 순직이 인정이 되어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는데요. 생모인 A 씨가 3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급여와 강 씨의 퇴직금 등 약 8천만 원을 수령해 갔다고 합니다. A 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 원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강 씨의 아버지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A 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 8,95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한 뒤에 3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던 생모가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간 건데 그 두 딸을 어렵게 키웠던 아버지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생모가 가져간 돈과 비슷한 액수에 밀린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유족급여가 아니라 일단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이 된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이 양측 주장 어땠습니까? 네, 그 강 씨의 어머니는 이혼한 뒤에 딸들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강 씨의 가족은 이혼 이후에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들과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둘째 딸의 장례식장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던 A 씨가 유족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 씨는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0,000원씩 입금하면서 항상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탓에 대신 친정어머니에게 딸들의 안위를 살펴줄 것을 부탁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딸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증거이면서 증인인 사람은 저고 실제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라고 하셔서 더 이상 고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A씨는 법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큰딸은 아버지는 A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 A씨 주장을 일축하면서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한 생모가 무섭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1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가 궁금한데요. 재판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네, 그 재판부는 강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전 남편에게 7,7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 책임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협의혼 당시에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배추장사, 수박장사를 하면서 30년 넘게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심 재판부는 순직한 자녀의 순직 유족 보상금 등과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하라법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그 구하라법을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에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가족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 그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한 자만이 상속 자격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었는데요. 지난 4월에 딱 한 차례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서 계속 심사 처리가 됐지만 한 달 뒤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숨진 강 씨의 언니는 그 구하라법에 대해서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또 저희처럼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이 구하라법이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재발의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3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의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82세 노인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및 마포쉼터 소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92살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인 황선희 목사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 내역과 숨진 마포쉼터 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